네, 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외국계 마케팅 직무의 이해라는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외국계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신 마케팅 현직자분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다니엘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네. 분들께 소개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년 차 마케터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전에는 3년 정도 외국계 PR 에이전시에서 AE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현재는 외국계 IT 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를 한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외국계 회사에서만 1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들, 외국계 회사에 대한 특징들 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네, 광범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중에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네, 한국 네, 지사의 마케팅은 어떤 네. 역할들을 할까요?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의 마케터들은 본사가 뭐 미국에 있건 뭐 일본에 있던 그 지사에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나 광고 에셋 이런 전략들이 본사에서 전달되어 옵니다. 이렇게 전달되어 온 본사의 키 메시지와 스트레티지를 한국 고객에 맞춰서 어떻게 차별성 있게 현지화하고 맞춤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익스큐션 하는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현재는 지금 대부분의 마케터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부분은 커스터머 저니, 그러니까 고객 여정, 인지, 고려, 구매, 재구매, 충성 고객에 이르는 각 커스터머 저니의 전체에 걸쳐서 각 마케터들이 고객들이 브랜드와 만나는 접점들, 터치 포인트라고 하죠. 이 터치 포인트들, 뭐 이런 터치 포인트들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미디어도 있고 블로그, 웹사이트, 뭐 매장도 있을 거고 혹은 그 외에 뭐 광고들, 뭐 인플루언서들 다양한 접점들을 관리하고 최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 분석도 하고 그를 통해서 잠재 고객들을 발굴해서 구매로 이끌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게 어쨌든 마케터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업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 메시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네, 메시지들을 네,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게 가장 큰 메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역할 가운데 단순히 마케팅 메시지들을 현지화하는 게 아니라 현지 채널들을 각각 분석해가지고 음, 어떻게 음, 하면은 더 음,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낼 음, 수 있을지 네, 그거를 맞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구성을 해서 좀 더 마케팅 메시지가 국내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음, 수행하는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저희가 외국계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러한 역할들은 대기업 마케팅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마케터라고 해서 뭐 전략을 안 세우는 일도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마다 혹은 제품마다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본사의 메시지를 현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마케터가 있을 것이고 우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마케터가 있을 테고 어떤 마케터는 둘 다 하는 마케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굳이 대기업 마케터, 외국계 마케터가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사실 조금은 말이 어폐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마케터의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내려오는 오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마케팅 방향성에 대해서 가이드가 날라오는 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서 한국 시장에서 현지화 혹은 맞춤화 할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의 매출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한국에 네. 있는 외국계 기업이 정말 국내 대기업만큼 성장을 했을 때 그럼요. 네. 그때는 네. 현지화보다는 마케팅 메시지에 대한 구성이라던가 전략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한국 지사의 권한이나 그리고 마케터가 할 수 있는 운영 폭이 훨씬 더 넓어지죠. 본사의 이런 가이드를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는 네. 한국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스컵이 훨씬 더 자유도가 많아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너가 외국 회사를 고를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매출 규모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가 아니라 그 글로벌 회사에 있어서 한국 시장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큰 회사도 한국 시장의 그 글로벌에서의 위치가 뭐 2위, 3위는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자체적으로 한국 시장의 규모가 뭐 예를 들면 뭐 1, 2위를 다툰다, 뭐 한 탑 3 안에 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커지고 여기에서 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뽑을 테고요. 그리고 이 한국 지사의 권한도 막강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뽑게 되고 영업도 많이 뽑게 되고 마케팅도 많이 뽑게 되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현지화된 한국 회사가 돼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신입 마케터들이 들어가기에는 용이하죠. 왜냐하면 음, 신입 채용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멘토님처럼 외국계 PR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외국계 펌에 노킹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대부분의 그런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 많고요. 제 주변만 해도 저랑 같이 에이전시 했던 분들이 다 지금은 AWS를 아마존이라든지 네. 뭐 글로벌 브랜드에서 다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지금 그 채용 공고를 보시면 그 신입 채용 말고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면은 간혹가다 약간 애매한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2에서 3년 차. 예, 네. 혹은 뭐 1에서 2년 차. 그럼 네. 뭐 이건 사실 신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뭐 대리직급도 아니고 근데 그런 연차는 외국계 회사들에서 어느 정도 에이전시나 뭐 혹은 다른 회사에서 숙련된 주니어들을 필요로 할 때 그런 연차들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원자들은 대부분 대리급의 이제 지원자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십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요새 그리고 채용 공고에서 그 에이전시 익스피리언스가 리퀘어먼트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자격 네, 요건 자체의 네, 에이전시 경험을 네. 명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최근에 제가 본 그 경력직 채용 공고는 거의 90%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실 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다른 업무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가 워낙에 세분화가 되면은 A부터 Z까지 중에서 나는 C, D만 할 줄 알아.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외국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이제 한 사람이 좀 멀티플레이를 해야 되는 음,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에이전시 사이드에서 나는 PR에 관해서는 A to Z를 다 해봤다라고 하는 분들을 뽑아서 오시게 되면 뭐 누가 이제 한 명씩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뭐 삼성이나 LG처럼 타자가 한 명씩 붙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드에서 특히 에이전시 필드에서 조금 고생을 했던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친구들을 채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외국계들은 이제 PR 에이전시나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경력을 갖고 지원하시는 음. 분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외국계 마케팅 들어가기 위한 커리어 패스의 초석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멘토님, 그러면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케팅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디지털 네,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의 도입이 네, 굉장히 빨라지고 저변이 네, 확대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현재 지금 근무하시고 있으면서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의 변화를 좀 느끼실 수 있나요? 많이 느끼고 있죠. 현장에서는.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하는 모든 마케팅 액티비티는 거의 네,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IT 쪽이라서 이런 IT 관련된 행사나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음, 대체되는 이제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든지 네, 뭐 웨비나라든지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부터 말씀드리면 네, 현장에서 그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영역을 따로 떼는 거는 지금 와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지금 사실 마케팅 중에서 디지털 마케팅이 아닌 게 없거든요. 네, 행사를 해도 디지털 네, 마케팅이 같이 있어야 네, 되고, 뭐 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옆에 접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광고와 네, 소셜미디어, 뭐 네, 이메일, 네,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뭐 심지어 여기 이제 네, CRM까지 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러이러한 마케팅 프로모션에서 어떻게 마케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좀 더 제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던 10년 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진화가 됐어요. 단순히 예를 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좋아요 몇 개, 네, 뭐 댓글 몇 개, 네, 뭐 팔로워 몇 명, 네, 좋아요, 막 이런 게 사실 마케터의 본명이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페이스북에 광고하면은 네, 우리는 제품을 몇 개를 팔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식의 네,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창동에 사는 뭐 박모 군이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한테 어떻게 개인화된 마케팅 메시지를 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개인화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인화에 따른 효과 분석, 네. 그러니까 ROI 측정이 가장 큰 화두이자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멘토님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 전에는 얼마나 많은 온라인 그쵸? 유통 채널, 네, 마케팅 유통 채널 네, 확보해가지고 얼마나 음, 자주 콘텐츠를 뿌려가지고 네,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우리가 확보할까. 네,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네, 있다라고 맞아요. 하면 예, 현재는 데이터 분석 툴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툴도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되었기 그쵸?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은 컨텐츠들이 네, 일방적인 다수한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진짜 궁금해하는 음, 사람들한테 음, 뿌려질 수 있을까?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컨텐츠, 어떻게 변형된 컨텐츠를 원할까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쵸? 그러한 개인화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AI가 추천 컨텐츠를 드릴 음, 수도 음, 있고 또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훨씬 더 고도화된 경로를 통해가지고 상품 페이지까지 옮길 수 네, 있다라는 맞아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마케팅은 굉장히 그 영어로 표현을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음, 마케팅이라고요. 네, 그냥 퍼스널라이즈드가 아니라 네, 하이퍼가 들어가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마케팅을 뭐 타겟 세그먼트를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세그먼트라는 표현도 네, 잘 안 씁니다. 네, 좀 의미 없다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고 예전에는 뭐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뭐 네, 남자 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너무 브루드하게 잡았다면 네, 지금은 아무튼 뭐 서울시 동작구 무승동에 뭐 어디 어디 사는 모 아무개 네, 씨가 언제 어떤 제품을 구매했고 네, 언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으며 네, 이 사람이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매할 확률은 몇 퍼센트고 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구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구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맞게 이 사람한테만 어, 세일즈 메시지를 보내는 거. 사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개인에 대한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CRM 분석이 이미 그 자동화되어서 이제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그 마케터가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의 마케터는 1,000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그 시점에 맞게 자동으로 이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그런 자동화된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리고 초개인화된 마케팅을 도와주는 이런 다양한 CRM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하는 뭐 쿠팡이나 넷플릭스, 스타벅스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런 툴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초고도화된 개인화된 마케팅 그리고 자동화된 마케팅의 트렌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취준생 입장에서 이러한 툴들을 내가 직접 다뤄보는 건 쉽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툴들을 다루는 거는 스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스킬적인 부분은 뭐 내가 하루나 이틀 정도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익히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스킬적인 부분은 와서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마케팅 트렌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마케터는 어떠한 컨텐츠로 어떠한 채널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이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실무에서 취업이 됐을 때 전체 그림을 보고 내가 익스큐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구글링에서 나오는 뭐 마케팅 자동화라든지 뭐 개인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아티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대에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사나 이제 그런 아티클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화는 요즘도 굉장히 고도화된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그럼요. 네.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지만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서 살까 망사 망설였다가 장바구니 넣어놨다가 혹은 클릭했다가 그냥 나와버리면은 며칠 뒤에 그 제품에 대한 광고가 그쵸. 꼭 맞아요. 뜹니다. 네. 맞아요.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간에 네. 하단에다가 네. 그 제품이 더 싼 가격으로 광고가 뜨게 돼 네. 있어요. 그래서 와, 그렇죠. 진짜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런 걸 실감할 수 사실 있는데, 그거는 네. 되게 기본적인 수준의 그쵸. 개인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초개인화는 어떤 한 사람이고 이분이 언제 구매를 할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제품에 관심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야 이 사람이 구매를 할 것인가를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네. 가장 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초개인화 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제가 요새 가장 좀 좋아하는 브랜드는 스타벅스거든요. 네. 스타벅스 앱의 마케팅을 보시면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하는 모든 프로모션을 보면은 그 중심에는 스타벅스 앱이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앱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뭐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뭐 네. 주문을 하게끔 그거 자체가 어쨌든 이벤트 참여 방법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데이터가 내 구매 쌓이겠죠. 데이터가 내 가입 네. 데이터가 스타벅스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이 언제 보통 커피를 어느 주기로 마시고 네. 어느 매장에서 많이 마시고 네. 어떤 커피를 많이 마시고 네. 보통 그 구매 주기가 네. 어떠한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떠한 커피를 추천을 해야 이 사람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를 여기서는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런 그 고객 데이터를 수시로 수집을 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화된 마케팅을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데이터 마케팅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방금 좀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저런 툴들이 많이 쓰여? 그러면 나 빨리 저런 툴들 배워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선에서 음. 멈추는 게 아니라 마케팅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 네, 꾸준히 이제 맞아요. 구글링 네, 통해 네, 가지고 뉴스를 보고 해가지고 마케팅이 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트렌드를 음, 파악해서 내가 음, 저기에서 할 음, 수 있는 역할은 뭔지를 음. 알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쌓아야 될 스펙 그것 말고도 아, 또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다양한 자격증, 교육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상당수가 하루나 이틀, 뭐 길면 일주일이면 내가 공부해서 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들 알고 있어요. 현직에 있는 분들도 그 스펙 한 줄 넣기 위해서 딴 건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요새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실무형 인재. 네, 음, 실무형 인재. 스킬적인 부분은요.
내가 암만 자격증 시험 본다고 해서 차라리 한 달 동안 내가 그 해당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내가 직접 해보는 것만도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 마케팅에서는 뭐 다양한 뭐 이런 자격증이나 교육 이런 것보다는 인턴이 저는 개인적으로 99%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다 있으시고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포션 자체가 이건 좀 안 좋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되게 스펙이 상향화된 고스펙자들이 많이 있는 지원하는 직무이긴 해요.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인사나 총무 뭐 이런 쪽보다도. 근데 마케팅에서 사실 가장 보는 스펙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인턴이나 관련 경험.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실무형 인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요새 인턴 경험도 쌓기 싫다는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네, 그렇죠, 요즘. 네, 네. 근데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저는 뭐 내가 한 두 개 내지 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그래서 최소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인턴 경험을 좀 쌓으면서 필드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꼭 큰 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작은 회사에 가서 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좀 작은 회사에서 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그게 좀 더 배우는 게 좀 더 많을 테니까. 내가 이력서를 쓸 때 어느 회사에서 뭐 인턴을 했습니다. 뭐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반년, 1년의 인턴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익혔던 스킬이나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 그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무형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네.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험 지금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요. 야 그래 너가 야 예를 들면 너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좀 쓰고 싶어? 야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 시험을 보지 말고 너가 직접 네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그 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실험을 해서 거기서 네가 다뤄봐.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 뭐 며칠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유익할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서류에서 좀 많이 보는 부분들일 테고, 그 네. 서류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인턴이라든지 네. 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라든지 뭐 네.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서류에서 현직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면접을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마케팅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의 질문들로 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너가 최근에 알고 있는 마케팅 사례가 되겠죠? 성공 사례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쵸. 근데 우리 네. 지원하는 회사 네. 혹은 그 관련된 인더스트리. 네. 네. 그래서 좀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더스트리, 뷰티면 뷰티, IT면 IT, 뭐 그 패션이면 패션,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모든 최근 1년치의 마케팅 사례들을 싹 다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거는 뭐 면접 보기 전에 뭐 하루 이틀 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매경 환경만 봐도 어지간한 그 마케팅 사례는 다 있습니다. 네. 저 요새 보면은 거의 뭐 한 대여섯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그, 사실, 인턴을 신문사에서 했었어요. 아, 그 네네. PR 에전시 이전에. 네. 인턴을 이제 거의 1년 넘게 했었는데, 여기서 했던 게 제가 했었던 업무가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네. 매경, 환경, 중동,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약간 뭐 체험 마케팅 네. 관련된 사례인 것 같아. 네. 아, 이거는 좀 현지화에 대한 뭐 내용인 것 같아. 라고 네. 나의 나름대로 거기다가 키워드를 뭐 태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 태그를 붙여서 따로 파일처브에 네.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한 사례들을 뭐 저는 어쨌든 그 HRG라고 음. 해서 이제
그런 마케팅이나 경영 강의하시는 강사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최신 사례들을 이제 쫙쫙쫙 보내드리는, 네. 알려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일을 한 1년 넘게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근 씨 요새 뷰티 브랜드 중에서 VIP 상대로 디지털 마케팅을 정말 잘한 사례, 한국 거 하나, 외국 거 하나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바로바로 그냥 네. 나올 수 있는 정도. 네. 업종별, 뭐 국내 사례, 해외 사례, 온라인 사례, 오프라인 사례. 종류별로 그냥 머리에 항상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인더스트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네. 막히지 않고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주니어 레벨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것만 물어봐도 이 친구가 과연 마케팅만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막 여기저기 지원하시다가 어쩌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신 건지가 그 보여요, 사실. 네. 네. 멘토님 말씀 주신 네. 것처럼 강의를 수강한다던가 교육을 수강해가지고 그 수강증을 받는다던가 혹은 자격증을 딴다던가 GA 같은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자격증에 몰두한다던가 이런 시간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좀 작은 기업이라도 마케팅의 현업으로 뛰어가지고 실무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자격증을 공부하고 스펙을 준비하는 거는 더 큰 기업을 가기 위한 단계였는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계 대기업에 가는 것도 그 전에 이제 중소규모의 PR 에이전시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스타트업의 마케팅을 한 경험을 훨씬 더 쳐준다고 하니까 실무 경험을 더 빨리 쌓는 게 마케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교육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자기가 마케팅을 해본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실제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툴, 구글 광고 같은 툴을 넣어가지고 운용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개설해가지고 애널리틱스를 실제로 심어보고 사용자가 언제 들어오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들어왔다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마케팅의 성공 사례들을 기억해 두시는 게 나중에 면접 장소에서 지원 동기를 밝히실 때 훨씬 더 좋은 사례들로 엮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나 마케팅 정말 좋아서요가 아니라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이만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마케팅이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증빙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런 마케팅 사례들은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나 웹사이트들에 각각 기재를 해두시면은 이 링크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쓰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 그러면은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될 스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스펙을 쌓고 난 뒤에 이력서 자소서를 쓸 때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내가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형 인재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마케팅 캠페인 경험이 있고 그것들을 수치로 증빙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네, 데이터를 증빙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단지 절대적인 수치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퍼센테이지래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한 두 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내가 몇 개를 팔았습니다. 뭐 네네. 노출이 몇 면나 있었습니다. 음. 근데 그 이력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이게 좋은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기 이전보다 내가 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몇 퍼센트 상승했다더라.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식의 매트리스를 찾아서 그 증명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자소서에 들어가는 혹은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은 절대적인 수치로 들어간 내 사례는 결코 의미가 없고 무조건 상대적인 수치로 들어가야 하는 거. 두 번째는 직무 역량하고 비즈니스 기본 역량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이거를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자소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책임감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하며 그리고 열정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이런 내용으로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열정 있고 책임감 있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뭐 리더십 있고 이거는 마케터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 역량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 초년생 혹은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기 위한 기본 역량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회사에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재사 해가지고 뭐 책임감, 열정, 뭐 이런 좋은 성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로만 자소서를 채우시는 거예요. 되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거는 마케터의 음, 직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데 만약에 자, 마케터에 해당하는 직무 역량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데이터 분석 능력, 최신 디지털 채널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 이런 다양한 마케팅 툴에 대한 내가 활용 능력도 있고,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컨텐츠 제작 능력,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사실상 마케터의 직무 역량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쏙 빠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성실, 열정, 뭐 책임감,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이런 걸로만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나는 마케터를 지원을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를 들면 질문이 한 5개예요. 네 개로 할게요. 네 개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서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뭐 회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 혹은 뭐 포부 이런 거 얘기할 때 물어볼 때 이제 이런 비즈니스의 기본 역량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나머지 뭐 성공 사례가 있냐, 뭐 어려움을 헤쳤던 경험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케터의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로만 내용을 구성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질문이 네 개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이제 비즈니스 기본 역량에 대해서 다루시고, 나머지 세 개는 그래서 나는 마케터로서 이러한 역량이 있고,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상대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성공 사례가 있었다라고 쓰시는 게 가장 퍼펙트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열정이나 책임감, 리더십 같은 것들은 비즈니스 역량, 말 그대로 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그렇죠. 기본 소양 같은 개념이기 그죠, 때문에 맞아요. 채용 공고를 보시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은 업무나 자격 요건의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 실제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이나 실제 업무 내용들에서 마케팅의 직무 역량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음,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 채용 공고의 상단에 음, 배치되어 있는 음, 업무 음, 내용이나 자격 요건의 음, 키워드들을 마케팅 직무 역량 키워드들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멘토님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책임감이나 리더십이나 열정 같은 키워드들은 거기 애드온 되는 개념으로,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개념으로 같이 섞어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이력서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멘토님, 네.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마다 뭐 개인마다 좀 더 다르겠지만 마케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너가 알고 있는 마케팅 성공 사례. 네. 음, 그래서 이거 사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로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나 음, 관심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와 네. 같은 그쵸. 질문이네요. 네. 네,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했구나라는 네네.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1번 네, 질문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내가 작성한 그 자소서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던지죠. 저도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신입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여기 자소서에 써진 이 사례에서 네.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에요.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아, 포장하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뭐, 근데 네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홍보를 해야 왜 되니까. 해야 수 있어요. 근데 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뻔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연차가 이 정도 된 친구인데 음. 이거를 혼자 네. A to Z 다 했다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좀 뻥튀기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 팀에 너가 했던 그 프로젝트는 몇 명이 있었으며 네. 팀의 구성 조직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고 네. 그 팀에서 정확하게 너가 맡았던 업무는 뭐냐라고 다시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는 그런 내용은 안 써있지만 네. 그걸 확실히 물어봐요. 네. 왜냐면 네, 그 약간 어느 정도 뻥튀기를 한다는 거는 면접관도 알아요. 네, 면접관도 알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뻥튀기 하신 경우가 너무 많기 네.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제가 물어봅니다. 네. 왜냐면은 되게 중요해요. 막상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안 해본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때는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네. 물으면 답변을 못 합니다. 네. 왜냐면 자기는 안 해봤으니까. 네. 그 팀에 소속돼서 이렇게 좀 같이 보조 역할을 했지만 네. 그 캠페인이 진행된 A to Z를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정도 레벨이 되려면 어느 정도 좀 시니어가 돼야. 시니어까지는 네. 아니어도 그래도 한 대리 이상의 네. 주니어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신 이제 네. 막 불과 한 반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네. 인턴 친구가 나 이렇게 자랑을 하시면은 네. 이제 거기서 좀 높아고 진짜 네. 뻥튀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뻥튀기가 아니라 내가 했던 일들을 상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정하는 거는 뭐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내가 면접장에서 답변을 하지 못할 거라면은 차라리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자기 본인한테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너무 없는 얘기는 지어내지 마시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좀 살을 좀 붙이는 거 네. 이건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죠. 네.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파악하고 네. 있는 거는 마케터로서의 음, 자기소개를 그쵸.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음. 꼭 그러한 성공 사례는 업종별 그리고 음. 국내 국외별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별 이렇게 음. 파악을 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저희가 좀 살을 붙이잖아요. 살을 붙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가지고 이러한 역량을 쌓았고 그 역량을 가지고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고 계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슈퍼루키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